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사실 전기차에게 여름이나 겨울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오늘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EQA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EQA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공개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EQA가 처음 공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격.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5,990만 원으로 신차 가격을 설정해 놨습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천만 원 초반,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4천만 원대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췄고, 가격대가 국산 전기차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까지 있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로 화제가 됐었던 것은 주행 거리예요. 아무래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 인증은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했어요. EQ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306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전기차들도 400km 정도 이상을 달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혹독해요. 유럽 기준, 북미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요. 크게는 100km 정도는 주행거리가 깎여서 인증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입차 브랜드들은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 주행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는 대부분 더 좋은 주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EQA가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부 기온이 현재 35도 정도 되고 있고요. 굉장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고요. 오늘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될 때까지 이 순환고속도로를 계속 돌 거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한 바퀴가 약 130km 정도 되거든요. 세 바퀴 정도를 돌게 되면 390km 정도가 나와요. 과연 306km로 인증을 받은 EQA가 몇 바퀴를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리 휴게소에서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 상태로 출발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였어요. 지금 도로 환경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이때 평균 전비 1kWh로 5.8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EQA의 배터리 용량이 66kWh 정도 되거든요. 66 곱하기 5.8 하면 한 380km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세 바퀴까지 빠듯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EQA를 시승한 여러 기자들이 부산을 한 번에 간 사람도 있고, 대관령까지 한 번에 간 사람들도 있고, 해남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전부 틀어놨습니다. 난방 및 냉방에도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모든 상황에서 효율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오르막, 미세한 내리막이 있는 곳에서도 전기차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무작정 계속 켜고 가는 것보다는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성격을 조금 바꿔주는 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기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단계별로 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D+, 그리고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퀴에 걸리는 부하가 정말 적게 느껴져요. 지금 미세하게 내리막인 곳을 달려가고 있는데 D 플러스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앞차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에너지 회생 조동 시스템, 그러니까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눌러서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고 그 힘으로 배터리를 어느 정도는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전비 주행을 한다면 이 패들 시프트를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조작해야 돼요.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전비가 굉장히 좋아졌죠. 1kWh로 7.4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정도면 세 바퀴는 그냥 무난하게 돌겠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보통은 서울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죠. 19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는 전부 다 거치면서 도는 순환도로예요. EQA는 GLA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전기차입니다. 특별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는 아니에요. 최근에 출시된 G80 전기차를 보게 되면 별도의 플랫폼도 아니고 G80이 사용하는 뼈대를 그냥 전기차로 바꿔놨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를 확보했고 V2L 같은 기능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별도의 전기차 플랫폼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어요. EQA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수많은 부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 분명 이루어지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격벽도 두껍게 만들었고 구조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EQA가 GLA보다 더 무겁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거나 어딘가 부딪혔을 때 충돌 에너지도 더 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강성 확보도 신경을 썼고,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구조도 새롭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최저지상고도 일정하게 확보를 해놨고, 외부 충격에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이드 스커트의 높이도 조절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감싸져 있고, 이 알루미늄 하우징의 강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전기차만을 위한, EQA만을 위한 여러 가지 설계가 새롭게 이뤄진 셈입니다. 물론 외부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실루엣은 GLA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은 EQA만의 독특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EQC의 디자인을 꽤 많이 물려받았어요. 다만 아까도 제가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전기차는 사실 그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물론 무늬만 그릴이지만 헤드램프와 그릴이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와는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하지만 그릴은 전부 막혀 있고 이 삼각별 엠블럼은 레이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위는 광섬유로 꾸며져 있거든요. 이 광섬유가 좌우의 주간주행등과 일렬로 쫙 이어집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EQA임을 알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시승차에 하이패스가 없어서 톨게이트에서 세워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비에 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냥 하이패스로 쭉 계속 통과하면 훨씬 더 좋은 전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EQA 250 모델 단일 트림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AMG 패키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AMG 패키지가 있고 AMG 패키지 플러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저희는 AMG 패키지 플러스 모델을 타고 있고요. 이 초기 물량은 통풍 시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통풍 시트도 포함인데 초기 물량은 통풍 시트가 빠진 대신 약간의 가격 할인이 있다고 해요. 일단 AMG 패키지가 들어가서 19인치 AMG 휠도 들어가 있고 범퍼 하단 디자인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EQA 250 모델과는 다소 차별화된 모습이고요. 이 뒷모습 같은 경우도 EQA가 정말 선명하게 눈에 띄거든요. 테일램프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LED가 들어가 있고 트렌드를 쫓으면서 억지스럽게 디자인해낸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반영한 느낌이에요. 오, 막힌다. 아니, 이 배터리 때문에 세 바퀴를 못 도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못 돌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50km를 달렸습니다. 40분이 걸렸고요. 출발할 때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350km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39km예요. 그러니까 11km 밖에 깎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50km를 달린 셈이죠. 전기차에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는 꽤 정확한 편인데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서 달리셔야 돼요. 실내 디자인은 전형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형차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최신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디지털 계기판만 하더라도 10.25인치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림막도 없고요. 그리고 터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터치도 가능하고 센터 콘솔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작은
터치 센서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UI 그래픽은 진짜 메르세데스가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도 칭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만큼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바늘만 보여주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깔만 달라지는 그런 디지털 클러스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계기판은 왼쪽에 터치 센서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데 이 왼쪽 실린더, 오른쪽 실린더, 그리고 가운데 부분까지도 전부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머지 정보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는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도 보이게끔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내가 이 정보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보는 그것에 알맞게 그래픽이 달라지고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멀티 컬러도 작동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띠로 예쁘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패널이 환한 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플라스틱 같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이 패널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 덕택에 지하주차장, 터널 이런 곳에 들어가면 진짜 실내가 화사하고 미래적이고 예뻐 보여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의 그런 흔적을 완벽하게 걷어내지를 못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차축과 뒷차축을 굳이 연결시켜주는 샤프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뒤에도 전기 모터를 달고 앞에도 전기 모터를 달아서 개별적으로 작동을 시키면 4륜 구동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센터 터널이 없어도 되거든요. 보통 이 아래쪽 공간을 수납 공간에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는데, 지금 EQA 같은 경우는 GLA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중무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GLA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SUV의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있진 않았어요. 뒷좌석 공간도 꽤나 넉넉한 편이고 송풍구까지도 있고, 그리고 USB 포트도 있습니다. 시트 폴딩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급의 자동차는 보통 6대4 폴딩이 대부분인데 4대2대4 폴딩이 가능해요. 훨씬 더 실용적으로 자동차를 쓸 수가 있고요.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후륜구동을 취하거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륜구동을 만들던 회사들이 오히려 후륜구동 전기차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EQA는 GLA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륜구동입니다. 이 뒷차축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접 운전하는 게 전비에는 훨씬 더 좋지만 이 부천 쪽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기본적으로 차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조까지 함께 작동이 됩니다. 물론 옵션 선택을 통해서 차선 이탈 어시스트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는 개별적으로 끌 수도 있어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127km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127km 나오고 있고요. 저희 촬영 카메라 배터리만 교체를 하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현재 72% 남았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298km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에어컨을 2단계 혹은 3단계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난방 및 냉방, 에어컨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컨을 아예 꺼버리면 주행거리가 348km로 늘어났어요. 약 40km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3바퀴까지는 그냥 거뜬하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주행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원페달 주행도 가능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EQA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D-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동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완벽하게 딱 정차하진 않아요. 브레이크를 꼭 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D 플러스 모드가 좋아요. D 플러스 모드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데
되는데,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무게도 있고. 그런데 정말 관성주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런 미세한 내리막뿐만 아니라 오르막에서도 일정 구간까지는 추진력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코스팅 기능이 훨씬 더 작동을 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전비에도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에어컨을 켜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전원을 켜고 에어컨을 켜면 그냥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EQA에는 이제 히트 펌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틀어도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 배터리에서 열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밑바닥, 하우징 밑바닥 쪽에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차체 밑바닥을 전부 배터리로 깔아놓은 차도 있는 반면에 EQA는 단을 조금 쌓았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5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서 겹겹이 쌓여 있기도 하고 나란히 붙어 있기도 한데, 이 배터리의 위치에 따라서 배터리 패키징도 가로로 넣는 배터리가 있고 세로로 넣는 배터리가 있어요. 한정된 공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배열도 조금씩 다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차는 확실히 배터리를 넣는데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바퀴를 돌게 되면 254km를 달린 거예요. 정확하게 트리면 254로 찍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52km가 남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달리고 나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합니다. 졸립니다. 저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를 달린 지 4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4시간 12분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229km를 달렸어요. 이제 곧 있으면 출발했었던 구리휴게소에 도착을 합니다. 두 바퀴 달린 셈이죠. 두 번째 바퀴는 속도를 조금 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인천, 부천, 시흥 이 구간이 정말 마의 구간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약간 정신줄을 놓고 정비주행을 좀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1kWh당 7km 정도 갈 수 있게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도 굉장히 길었고, 일단 톨게이트마다 제가 다 서서 요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1kWh당 7km 정도는 갈 수 있는 전비를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전비가 꽤 괜찮은 편이죠. 66kWh 곱하기 7, 462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주행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달린다면 이런 전비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거의 배터리를 소진할 때까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리려고 했는데 차도 너무 막히고 저희 장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바퀴 도는 것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지금 두 바퀴 도는데 5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막히니까 전비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현재 250km를 달렸어요. 근데 남은 주행거리는 지금 201km거든요. 저희가 출발할 때 350km였으니까 150km를 쓴 거예요. 계기판에 표시되는 표시 전력에서 150km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0km를 주행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앞으로 250km는 더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90km, 400km 정도를 가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만 지금 톨게이트를 이만큼 통과했습니다. 몇 장이야? 총 두 바퀴를 돌았고요. 정확히 254km가 나왔어요. 5시간 19분 달렸고요. 마지막에 퇴근 시간이 좀 겹치면서 급격하게 전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전비는 kWh당 7km를 딱 찍었습니다. 배터리는 43%가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계속 주행을 하면 앞으로 199km, 약 200km를 더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도로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고 전기차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장거리 주행을 하시더라도 덜 마음 졸이면서 운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리뷰를 하게 된다면 오늘처럼 이 외곽순환도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나? 한동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